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 순방 외교에 나섭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아세안 플러스 한일 중 3국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의미와 예상되는 성과를 짚어드리겠습니다. 5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공식 관람권과 전망 좋은 방, 자리 대신 잡아주기 등이 횡행하자 정부는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드 전다파 괴담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상북도의 성주 참외가 최악의 폭염과 폭우까지 이겨내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억대 매출을 올린 가구가 1,900개에 이르게 된 비결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6일부터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이 3일 브리핑한 이번 순방의 의미부터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 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과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의 관계 격상이 주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은 이제 2010년에 그 전략적 동반 관계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이번에 1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겠고요. 전체 역사를 보면 35년간의 한 아세안의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전방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그러한 순방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4년 전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됐고,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포괄적이란 말이 앞에 네. 붙었는데, 네. 단순히 포괄적이란 말이 붙은 것만이 아니죠, 그 관계가. 예, 포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로 이제 협력 관계를 보면 경제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안보, 또 기후변화 이런 어떤 공동의 과제에 같이 대처하는 격상된 관계가 포괄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한 아세안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이런 말도 김태효 실장이 했어요. 자,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지금 그 동맹이나 이런 것이 한미일 그리고 나토 이렇게 된 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이 커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들 간의 관계를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5년의 협력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또 아세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그 국가 군인가 그룹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이 되는 국가군이 바로 이 아세안입니다. 박준섭 경제수석이 강조를 했는데요. 세계 5대 경제권이 아세안입니다. 우리로서는 2위 교역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상으로도 2024년 9월까지 아세안 수출이 무려 846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할 때 무려 6.6%포인트나 더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세안 수출이 10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세계 최고속 성장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아세안이, 필리핀이 있죠. 인도네시아가 있죠. 말 그대로 인구 그리고 자원까지 함께 성장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회교국이 여러분들은 뭐 중동에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세안 안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회교국입니다. 자원이 또 많은 그런 지역이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국, 방문국은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 유명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같은 이름을 쓰는 아들입니다. 주니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현지에서는 봉봉 마르코스로 불리죠? 예, 그 필리핀 현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풀네임은 좀 길게 다 소개하자면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 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 2년 전 6월에 취임을 했고 17대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제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입니다. 21년 집권했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갑이죠. 예, 동갑이고 21년간 철권 통치를 행사하다 86년에 축출되어서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죠. 그 아들 바로 아들 마르코스, 그러니까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 대통령과 이제 6일 날 국빈 방문을 시작해서 7일 날 회담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요. 이 필리핀의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3년 만에 필리핀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 중에 특히 이제 첫날 6일 날 도착 직후에 그 6.25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인연으로 따지자면 바로 그 6.25 때 우리가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 참전 규모 순으로 볼 때 미국, 영국에 뒤이어 바로 세 번째. 그러니까 순서는 세 번째고요. 그렇습니다. 규모는 한 예. 7,400여 명. 그렇습니다. 그 7,400여 명 규모의 세 번째로 우리 참전을 한 나라고요. 그래서 전사자만 해도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왔고 나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달려온 나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한국에 와서 목숨을 같이 걸고 싸웠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네, 혈맹이죠. 예. 윤 대통령은 하루를 마닐라에서 묵고 다음 날인 7일 주요 일정에 들어갑니다. 필리핀이 38년 만에 재개한 원전 사업에 자,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 원전 얘기가 나오네요. 예, 원전 이제 박준섭 경제수석의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바로 그 38년 전에 필리핀은 원전 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보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떤 이 원전을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개키로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바로 한국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둘째 날 가는 그 호셀리잘 네. 기념비 헌화. 필리핀 건국의 영웅이죠. 거기 갔다가 공식 환영식이 있고 정상회담이 있고 비즈니스 포럼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 K원전이 만약에 이제 필리핀에 채택되면 아시아 수출의 이제 길.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코 갔을 때도 동남아시아 원전 수출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 필리핀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원래 중동 UAE와 시작된 그 한국의 원전 진출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체코를 교두보로 유럽 지역으로도 확산된다면 바로 이제 그것이 동남아로도 확산되는 중요한 교두보가 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일에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싱가포르에는 국부로 불리는 우리말로는 이광효, 그쪽 발음으로는 리콴유 총리 부자에 이어 새로운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뉴 패러다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콴유, 리센융 전직 총리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 부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 국가원수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고요. 그 직후에 로렌스 웡 총리 부부를 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박앵커께서 말씀하셨던지 싱가포르의 기반을 다진 사람은 바로 리콴유와 아들 리센룽입니다. 전직 총리도 면담을 하게 되고요. 또 국빈 만찬까지도 가져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통일
비전을 연설합니다. 통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지게 되고요. 이 싱가포르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유롭고 열린 한반도,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일정을 싱가포르 렉처, 싱가포르 강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열릴 라오스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중요한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예, 바로 이제 10일 날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는 거기에 한중일 3국이 추가되는 요새는 한일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일중.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오후에 또 열립니다. 이 회의에 지금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일본 간의 신임 총리와 양국 간의 상견례를 겸한 양국 정상회담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창 총리와 윤 대통령은 만나왔지만 예. 이시바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견례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한 이어서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이런 4, 5개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도 또 윤 대통령은 갖고 이어서 11일 날 마지막 날 일정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라 그래서 아세안 10국가 거기에 아까 한일중 그다음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18개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귀국을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확대, 유럽과 이렇게 확대된 아시아와 EAS를 하고 이제 귀국한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일정이 빡빡하네요. 예, 아주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라오스행, 일본 언론이나 이 관방장관의 공식 발표는 아직은 없죠? 예, 그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오시는 걸 전제로 한일 간 양자 회담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처음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전임 총리와의 사이에 복원했던 한일 간 셔틀 외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간 협의해오던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발전적으로 협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제 고별 정상회의까지 포함해서 많이 만났고 네. 그게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을 아마 이시바 새 총리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1일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했는데 미국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한국도 그러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중요성 역시 미국 못지않게 한국, 미국 모두 다 일본의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바로 일성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그 양자 간엔 기시다 총리와 시작된 그 우호적인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년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재개된 60주년 이런 것과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그러한 이번 디딤돌로 삼는 아마 상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약 15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발표됐습니까? 핵심은 기시다 총리와 가졌던 전 총리죠. 한일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와 15분간 취임 축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에서 방금 전에 박상원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이야기했고 시게루 총리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계 발전에 노력해온 윤 대통령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정상은 한일 정상간 이게 핵심입니다.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겠다. 조만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아세안에서도 만날 것이고요. 또 에이펙,
또 서로 간에 방한 방위를 하면서 만남이 셔틀 외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저런 기자회견 또 여러 가지 아세안이라든가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뭐 갑자기 돌발 사태를 맞지 않는 한 라오스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이란 간에 격화되고 있는 중동의 전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여러 언급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뭐 180발이다, 250발이 넘는다 이런 미사일로 일제히 반격을 하니까 이게 아이언돔에 막혔지만 상당수가 또 떨어졌고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했는데 전사자가 나왔어. 점점 이 확전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특히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군 수송기의 즉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라고 또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박 의원이 볼 때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중동의 전황,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문제. 이란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쏘면 우리가 중단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뭐 수백 발 쏴놓고 우리 보고 중단하라고 어림없는 소리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란은 이제 200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직접 이스라엘에 퍼붓는 이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친이란 무장 조직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산인 이란까지도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어떤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웃기는 소리 우리가 200발 맞고 그냥 대충 이제 이걸로 쌤쌤하고 넘어가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상전에 상당한 지속을 감행하고 아울러 공습도 현재 바로 어제도 또 레바논에 직접 또 많은 또 포격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굉장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런 과정에서 우방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이와 관련한 그 협력 각서를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위험 지역에서 양국 국민 수송입니다. 한국 비행기가 가면 일본 국민까지 포함, 일본 비행기가 가면 한국 국민까지 포함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요. 대통령실은 보안상 군 수송기의 위치와 행선지 등은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협력각서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 국민도 바로 포함될 가능성. 9월 기시다 총리가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한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입니다. 고별 정상회담에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전 총리와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미 협력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일 때도 협력, 10월 달에 지난해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사태 발생 시에도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인데 잠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국민 우선입니다. 하지만 더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일본 국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여러분 모가디슈란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전쟁이 터졌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중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동 전황 지금 자꾸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정유시설은 물론 이란이 핵보유국이니까 이 핵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세계를 좀 긴장시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지상전도 이제 본격화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나 200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공격한, 물론 대부분은 방공망으로 요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지금 석유 시설과 함께 이 핵시설도, 이란의 핵시설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만일에 이렇게 될 경우는 불가피한 양국 간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중동의 불안정에 대해서 많은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때려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중동 이슬람의 맹주로서 이제 대리보복을 한 건데 이제 그만하고 중단하면 우리도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이 그게 전혀 아니죠? 예, 여기에는 이제 내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적으로는 어떤 집권하면서 많은 또 부패 스캔들이 제기가 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바깥에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어떤 제압을 하는 이런 전과를 올림으로써 지지율을 높이겠다. 실제로 지금 이런 개전 이후에 지지율, 집권당의 네타냐후 집권당의 지지율이 24%로 1등으로 지금 올라갔고, 네네. 또한 아까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가 이제 곧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말하자면 임기 말 레임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기선을 이스라엘 편으로 중동을 꺾어놓겠다, 이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좀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할 텐데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 권고를 따를지는 미지수죠?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200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퍼부은 직후에 제재를 할 것을 시사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좀 달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거기에 경제 제재 추가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확실한 군사 지형을 재편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핵시설 타격까지 갈까 봐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 압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중동 하늘에는 증오의 불꽃이 가득하지만 서울 하늘에서는 이번 주말에 깊어가는 가을을 축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가지 상혼과 얌체족들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의도 불꽃 축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시작한 지 벌써 24년이나 됐네요. 올해 불꽃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라죠? 예, 보통 한 100만 명 정도 오는데 올해는 더 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도 좀 되고 네. 있으니까 역대 최대라고 좀 말씀하신 거에 아마 오늘 잘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래 1985년, 그러니까 88 올림픽 열리기 3년 전에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때 한 줄은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니까 뭔가 좀 붐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게 올림픽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해보니까 우리 이걸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이제 같이 좀 얘기가 됐고 그래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 좀 키워보자.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 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자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2010년도부터 지금의 이름이죠. 서울 세계 불꽃 축제로 이제 이름도 바꿔서요. 네.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요. 말씀대로 뭐 비단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새에 계속 100만 명 이상의 그런 관람객들이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한미일 3국이 합동으로 이제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쌍둥이 불꽃이라는 이런 뭐 제목까지 좀 달았던데 그 앞에 쌍둥이 빌딩도 있잖아요. 예.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불꽃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이제 올해 조금 더 예년과 다른 거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사실은 주최 측 행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다 보니 주최 측에서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이제 그냥 관람객들은 즐기고 말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좀 별도로 열고 해서 이를테면 뭐 내일 낮부터 아예 아침부터 바빠지지 않을까 이 지역은 여의도는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며칠 전부터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자, 주최 측은 한화그룹입니다. 이번 불꽃 축제를 99% 공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자, 1%의 유료에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는 주로 B2B 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 이글스가 있고 바로 하나 여의도 불꽃 축제인데 99%는 그래서 공짜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변에서 보는 건 공짜다. 문제는 1%이 공식 유료 좌석인데 2,500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채 100만 명에 비하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석에 세금 포함해서 가격이 무려 16만 5천 원입니다. 결코 싸지 않아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웃돈 거래 게시물 나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꾸 올라간답니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뜩이나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이야기를 우리 KTV에서도 심각성을 다뤄드렸습니다만 전망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은 3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스위트룸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객실도 평소 가격의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 주면 또 새벽부터 자리 잡아주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강 주변에 건물 옥상을 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당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 내시면 새벽부터 줄 서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거 기본이고. 예.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얼마 내세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99%는 보다는 1%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서울시 행사잖아요. 서울시, 물론 경찰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칼을 빼들었네요. 예. 단속 대상 지역은 뭐 충분히 예상하시는 바대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의 영등포, 또 마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 일단 서울시가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영등포구라든가 뭐 마포구, 용산구가 되겠죠. 여기랑 구청이죠? 같이 네. 구청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법 영업 행위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페널티가 중요합니다. 페널티가 위반 시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앞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몇천만 원까지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백만 원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준비한 게 이를테면은 행정처분을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보통 뭐 며칠에서 길게는 뭐 한두 달까지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보통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손실액이 훨씬 클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아마 리스크를 안고 하려고 하는 데들은 꽤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뭐 당근 같은 데도 우리 집 빌려주겠다,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올라오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아파트를 아예 빌려드려요 하는 집도 있어요. 예,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네,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드리고 냉장고 있는 음식물까지 드리는데 작년에 한 100만 원 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줄을 선대요.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용산에 좀 살았는데 그때 불꽃 축제를 아파트 옥상에서 먼 발치로 즐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가까이서 보면 더 좋겠죠. 조금 멀더라도 덜 붐비는 이른바 숨은 명당.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불꽃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의도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숨은 명당이 어디냐? 대각선 한강대교 쪽 편으로 있는 바로 이촌 한강공원입니다. 아, 거기가 이 대각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파는 적고 경치는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노량진의 사육신 역사공원, 좀 지대가 높죠. 약간 높아요. 예, 그리고 수산시장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그 옥상이나 이런 데 잘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 한 점 입에 넣고 불꽃놀이 보고. 아, 기가 이거 할수 있는 막히네. 선유도 공원도 좋습니다. 조금 거리는 먼데 전체적인 조망을 보기에는 너무 좋은 덜 알려진 명당인데 여러분들 안방 명당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화TV가 고화질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까요. FD 화질이래요. 맞습니다. FHD. 이게 엄청나게 선명한 불꽃이 정말 터지는 줄 이래요. 그래서 안방에서 너무 붐비는 곳에 가서 안전상 문제가 되기보다는 안방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직관이지 하는 분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뭐 가서 보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무더위에 지친 온 국민을 잠시나마 황홀경에 빠지게 했던 2023년의 불꽃축제. 그 불꽃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2023년 서울 세계불꽃축제 화려했습니다. 지금 봐도 멋있어요. 네, 그냥 뭐 저런 거 한 번씩 보면 속이 뻥 뚫립니다. 저게 때 뭐 다 저도 이게 멀리서도 보고 작년 모습이에요. 네, 멋있죠. 네, 경탄이 막 나올 정도의 저거보다 올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규모가. 네. 한강 일대를 수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불꽃축제가 하늘에 돈을 뿌리는 잔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축제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일본의 불꽃축제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죠? 예.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불꽃 축제를 하나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영화로 하나비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마 보시면 영화 있죠. 하나비.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제 효과가 2조 2,50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이 넘는 거니까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하나비라고 하는 여름 불꽃 축제의 위상은 상당히 좀 역사도 오래됐고 그만큼 규모도 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스미다가와 이 불꽃 축제는 경제 효과가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가까이 되고 네. 오사카에서도 불꽃 축제가 있는데 덴진제 복납 불꽃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규모는. 네. 그렇죠. 이것도 한 1,800억 정도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사카와 도쿄 등 일본의 대표적인 두 도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한 2천억 전후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거고 앞서 이제 이 서울 불꽃 축제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이상, 한 2천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축제는 아니고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포항에는 불빛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불빛 축제. 예. 이게 이제 포항 국제 불빛 축제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올해 이미 열렸고요. 올해만 33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임에 그러네요. 분명하고요. 올해는 특히나 드론 1,000대를 동원을 해서 이 불빛 드론 쇼 같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직접 경제 효과가 180억에 간접 경제 효과가 880억 합쳐서 1,000억이 넘는 그런 경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지방 도시에서 1,000억 넘는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며칠 한다고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근데 일회성 행사 이렇게까지 큰 효과가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재고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최 측인 한화는 불꽃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불꽃 장인이란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축제가 끝나면 불꽃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생산을 성공시켰던 그때 한국의 도약을 꿈꾸며 불꽃으로 낡은 것을 허물고 나라 발전에 기관을 세웠지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성공과 기적을 바라는 온 국민의 마음을 불꽃에 담아 쏘올렸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의 도전은 지금처럼 계속될 테니까요.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는 해마다 새로운 주제, 테마가 내걸립니다. 이번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 즉 당신의 꿈을 밝혀라. 우리말로는 그쯤 되겠죠.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서울 세계 불꽃 축제의 주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 Light up your dream으로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짧게 스쳐간 그런 인생의 눈부신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불꽃을 통해 빛으로 전해지는 무언의 감동 메시지를 느끼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방금 설명처럼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 교통, 시민 안전,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요새는 좀 잘하고 있더군요. 자, 올해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교통, 그다음에 안전, 쓰레기.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 경찰청 하나와 협력해서 안전 인력은 28% 정도 더 늘려서 대비를 합니다. 드론, 교통 또 CCTV가 가동이 되는데 최첨단 TMB 시스템 통해서 16개 하면 멀티뷰인데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니까 여의도 주차 어렵습니다. 네. 주차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다수의 현장 상황 관리자가 최대 4개 모바일 화면을 동시 점검하며 시시각각 조율을 합니다. 수많이 많이 나와 있는 안전 요원들인데 제발 경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관람자분들이 합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소방시설 확보, 교통 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한덕수 총리는 안전한 축제 관람 위해 질서 유지 안내 적극 협조들 안전입니다. 적절히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늘 넘칩니다. 그래서 제발 가져온 쓰레기는 남김없이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 또는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세금 내는데 뭐 이거 내 세금으로 처리하지. 이런 게 시민의식 실종입니다, 여러분. 드신 건 봉투에 넣어서 집에 갖고 가세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올해 과일 농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장 폭염, 물난리로 단맛은커녕 쓴맛만 잔뜩 본 곳이 많죠. 그런데 이 와중에 경상북도의 성주 참외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네요. 예, 저도 올해는 수박은 별로 못 먹은 것 같고 참외는 무지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참외가 연간 우리나라 생산량이 약 한 21에서 22만 톤 정도. 근데 이 중에 80%가 경북 성주군 이 한 군데서 나오니까 성주군은 가면은 이제 죄다 그냥 참외밭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외를 생산을 한 이 성주군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80%를 좀 생산을 할 정도인데요. 1억 이상 판대가 2,000호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 참외 매출 성주군만 6,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880호가 억대 참외만 해가지고 억대 수입을 올리는 그런 농가가 됐고요. 아마 기억나시겠죠? 2016년, 17년 사드 사태 때 그때 이제 그 사드가 배치된 데가 성주군 아닙니까? 그래서 성주군에서 생산되는 참외에 이 전자파가 있다는 이런 식의 사실은 이런 뭐 괴담도 있었죠. 근데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여름을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맛있는 그런 과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도듬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억대 매출을 1,880여 가구가 올렸고 생산량이 18만 톤이라면 80%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동네 전체가 다 뭐 참외밭으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할 정도로 참외를 대부분 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특정 지역에서 옛날에 이제 논산이 딸기로 되게 유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주군은 참외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가 튀겨진다느니 뭐 전자파 때문에 난리라느니 하던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성주 참외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찬란한 성과가 났습니다. 자, 이런 성과 뒤에는 황당한 전자파 괴담을 이겨낸 성주의 참외 농가들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눈물 뒤에 거둬낸 성과입니다. 방금 전에 임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입니다. 매출 기록, 또 생산 규모, 액.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성주 주민들이 정말 전자파 참외라고 하는 이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 정말 사드 배치 반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사드보다 강력한 레이더로 실험을 했습니다.
무해하다. 완전 무해를 입증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참여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에 자문을 냈던 일본 교수가 사드 전자파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이걸 쉽게 낼 수 있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맛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달죠. 예. 예. 저 얘기 또 하면 왜 일본 교수 자료를 쓰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 교수가 아니라 전문가 얘기를 더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올여름에는 역대 최장의 폭염 기록이 곳곳에서 세워졌죠. 성주 참외는 자, 이 숱한 악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여름에는 오히려 우리가 살기에는 참 이번에 힘들었던 여름인데 이 참외 생육 조건에는 오히려 좋았고요.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되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해가 잘 안 뜬 거죠.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참외 수확량이 실제로 전년 대비 한 8%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일 났다 싶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올 1분기에는 위기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여름에 오히려 우리가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시기였습니다만 오히려 참외는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생육 조건이 됐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 무더위가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런 거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날씨만 도와준 게 아니라 성주군이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참외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올해도 일단 100억 원의 친환경이었던 생육 조건, 참외시설 현대화 이런 데 여러 가지의 투자도 한 100억 정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대응 등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했다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또 시골에서 지방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근로자 문제, 이 손 문제, 일손 문제도 해결을 좀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과일 특히 최근에 과일 가격이 비싸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B급 과일들에 대한 이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외도 역시 마찬가지로 B급 참외들을 적절히 수매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참외가 역대 최고의 매출과 생산량을 기록할 만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개똥 참외 이게 더 맛은 있어요. 꼭 모양 있는 참외가 맛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참외 작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경북 농업기술원이 참외 수경 재배로 특허까지 받았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전원일기가 아니라 대박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흙은 작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물에 배양액에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참외 수경 재배 시스템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 참외를 물에다가 그러니까 배양액이지만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황하면은 뭐 양파다 어쩐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든 배양액에서 참외를 기르는 방식을 참외 수경 재배로 생산량은 1.7배나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은 절감되면서 무려 1,900억 정대도 가능합니다. 네. K 딸기에 이어 이제 K 참외 수출까지 해외로 자꾸 나가네요. 참외가 보관성이 좀 약합니다. 배나 사과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보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하긴 해도 비행기로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출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결국 어떤 기술 때문에 수출길이 좀 확 튀게 됐냐면 CA 선박 기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컨테이너 안에 그 공기를 산소 양은 줄이고 이산화탄소 양은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외가 숨을 덜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숨을 못 쉬니까 신선하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해안가에서 이제 그 활어들을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 옮길 때도 비슷하게 뭐 수면제를 먹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CA 선박 기술 때문에 싱가포르에 참외 수출을 하게 됐고 과거에도 항공편으로 싱가포르에 참외 수출이 됐었는데 현재 배로 간 이 참외를 먹어본 현지 그 국민들 얘기, 싱가포르 주민들 얘기는 항공편으로 온 것보다 더 맛있더라, 더 신선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늘릴 예정이고요. 심지어 이제 수박도 두바이 같은 이런 중동으로 수출을 같은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캐나다 참외, 두바이 수박, 새송이의 유럽 수출. 이제 K 과일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함께 보신 뒤에 KTV 유튜브 뉴스와 5시 반 재방송 그리고 주말과 휴일 특집 재방송 등으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7일 월요일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